소주 3병째. 제가 먼저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온몸으로 터져나왔습니다. 8살 어린 남자, 제 세입자, 4달 후면 떠날 사람. 머리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슴이 제 손끝에 닿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1살 이민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목포에서 혼자 3층짜리 원룸 건물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이태성 45살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1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죽 한 그릇을 떠먹이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아이도 못 가졌는데 내가 먼저 가면 넌 혼자잖아.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가늘어지고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샀습니다. 3층짜리 원룸 건물, 1층 2호, 2층 3호, 3층 2호, 총 7개의 방과 제가 사는 3층 한쪽 끝에 작은 집.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입자들 민원에 답하고 점심 먹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TV 보다 잠드는 일상. 주말에는 마트 가서 장 보고 친구들과 가끔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혼자 덮고 혼자 꿈을 꾸고 혼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해졌지만 익숙한 게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층 101호 가장 안쪽 방이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33살 남자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을 때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키가 한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뚝이 두툼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투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 일하는데 이번에 목포 쪽 현장 맡게 돼서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계실 거예요? 한 5개월 정도요. 공사 끝나면 다시 올라가야 해서. 그럼 5개월 계약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가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그저 수많은 세입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기억에 남을 것도 없는. 하지만 한 달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월 중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2층 빈방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1층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분리수거장 사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분리수거장 위치랑 사용법 좀 알려드리려고요. 아직 안내 못 드렸더라고요. 아,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따라오세요. 그렇게 우린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5월의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키운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여기가 분리수거장이에요. 건물 옆쪽에 있는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요일마다 버리는 게 달라서 이 표를 보시면 돼요. 벽에 붙은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화요일, 종이는 목요일, 캔이랑 유리병은 금요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가능하고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재활용 봉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저것 좀 정리해야겠네. 바닥으로 다가가 봉투를 옮기려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있던 비닐봉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미끄러운 비닐 위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팔이 제 허리를 확 감았습니다. 강한 힘으로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 괜찮으세요? 준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팔에 붙들려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목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발목이 다치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그가 저를 근처 벤치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데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 보여주세요.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부었네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파스 붙이고 쉬면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고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럼 일단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해볼게요. 벤치를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오른발에 힘을 주는 순간 다시 휘청했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가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반대편 손으로는 제 팔을 받쳐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로 걷는 게 낯설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팔뚝을 감싸는 그의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장님 몇 층이세요? 3층이에요. 맨 위층? 그럼 천천히 올라가요. 제가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도 조금 섞여 있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다운 냄새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를 꾸준히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팔에 닿는 근육이 팽팽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매일 몸을 쓰는 사람답게 단단하고 탄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열쇠 어디 있으세요? 가방 안주머니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가방을 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까지 데려가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파스 어디 있으세요? 화장실 세면대 및 서랍에 있어요. 그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파스와 소독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발목을 보니 제법 부어올라 있었고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손을 뻗었지만 그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미 다쳤는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목을 들었습니다. 큰 손으로 발목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인대를 삐끗한 것 같네요. 많이 다쳤나요?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파스 붙이고 하루 이틀 지켜보세요. 파스를 뜯어 발목에 붙이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쉬어보세요. 내일까지 안 나으면 꼭 병원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가 나가는 게 왠지 아쉬웠습니다. 저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같이 마셔요. 제 감사 표시예요. 그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탈게요. 어디 있어요? 주방 선반에 인스턴트 커피 있어요. 물은 정수기에서 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가서 익숙하게 커피를 탔습니다. 컵 2개에 뜨거운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저어 거품을 내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 쌉싸름한 맛이 기분을 안정시켰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다리 좀 올리고 계세요. 그가 소파 쿠션을 가져와 제 발밑에 받쳐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 앞에서 다치셨는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고마워요, 정말. 커피를 마시며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한 4년 됐어요. 4년이면 꽤 됐네요. 혼자 건물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건설 일하신다고 했죠? 네, 경기도 평택에 본사가 있는 회사예요. 주로 아파트 건설 일을 하는데 이번에 목포 신도시 현장 일이 생겨서 내려왔어요. 힘든 일 아니에요? 뭐, 익숙하긴 한데 힘들죠.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그래도 보람은 있겠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긴 하죠. 내가 만든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거 보면 뿌듯하긴 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평택에 계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충주 고향에 계시고 저는 혼자 살아요. 아,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일하면서 결혼은 힘들어요. 여기저기 현장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애인도 제대로 못 사귀어요. 한 달씩 집 비우기 일쓰고 주말에도 일할 때 많으니까 외롭겠어요. 외롭죠. 근데 뭐 이게 제 일이니까 적응하고 살아야죠. 그의 눈빛이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사세요? 가족은 없으세요? 네, 혼자예요. 자식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더 묻지 않는 게 고마웠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근데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이 외로웠습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드는 게 익숙해졌지만 익숙한 게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그가 컵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갈게요. 발목 조심하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푹 쉬세요.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파스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냄새와 함께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을 뺨에 갖다 댔더니 뜨거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고마운 세입자일 뿐이잖아.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주던 큰 손, 탄탄한 팔과 넓은 어깨, 은은하게 나던 비누 냄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조금 아프긴 했지만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변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쯤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6시 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01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 사장님. 발목은 괜찮으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많이 나았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걱정했어요. 저기, 그래서 그러는데,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녁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해놨는데 감사 표시로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그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사장님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어요. 제 감사 표시예요. 어제 정말 큰 도움 받았잖아요. 그럼 폐가 안 될까요? 전혀요. 7시쯤 올라오세요. 3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와 부산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삼겹살도 구워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그냥 저녁 대접하는 거잖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사왔어요. 봉투 안에는 소주 2병과 음료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되는데. 들어오세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거예요. 앉으세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에요. 많이 드세요. 그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냥 혼자 먹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전 요리를 정말 못해서 매번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만 먹거든요. 이렇게 집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많이 힘들겠어요. 몸에도 안 좋고. 그러게요. 엄마가 가끔 반찬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술이요? 괜찮으세요? 네, 저 술 좋아해요. 가끔 혼자 마시기도 하고요. 그럼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소주병을 따고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어제 도움 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건배. 별 말씀을요. 건배. 잔을 부딪히고 첫 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의 쓴맛이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채우고 또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술이 늘어갔습니다. 한 병이 비고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지내야죠.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면. 그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많이. 근데 뭐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외로움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정말.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말 뭐요? 정말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두 번째 병도 반이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병을 땄습니다.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취할수록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떠올랐던 그 단단한 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주던 큰 손, 제 안에 4년 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그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그도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테이블 너머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부드럽게 살짝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따뜻한 숨결이 섞였습니다. 어느새 테이블을 벗어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스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슴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몸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장님, 민지예요. 이민지, 민지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안았습니다. 격렬하게, 간절하게. 외로웠던 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피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낮에 볼 때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33살, 저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 어젯밤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갑자기 시작된 키스, 서로를 탐했던 그 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4년 동안 쌓인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 응, 잤어요? 네. 저기 어젯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머쓱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요. 전혀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또 봐요. 네, 또 봐요. 그가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 씨, 그럼 저 먼저 내려갈게요. 네, 조심히 가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며 베개를 들었는데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 생각만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청소를 해도 TV를 봐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탄탄한 몸,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낮게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생각할 때마다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린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급했습니다. 욕망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침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현관 바로 옆 벽에 기댄 채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번에도 길고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그냥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함께 우산을 쓰고 건물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목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날씨가 이런데도 산책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도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렇긴 하네요. 우산 아래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지 씨, 응? 저랑 이렇게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민지 씨한테 미안해요. 제가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5개월만 있다가 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것도, 그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우리 둘 다 외로운 거 사실이잖아요. 서로 위로가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뭐가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요. 민지 씨 만나고 나서 매일이 즐거워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간다는 것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팀장한테 혼났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멍하니 있다가 실수를 했거든요. 요즘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돼요? 민지 씨 생각만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보. 진짜예요. 일하다가도 자꾸 생각나요. 언제 만날까, 뭐 먹을까, 그런 생각.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해요. 청소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 응? 행복해요. 요즘, 저도요. 그날 밤도 서로를 안았습니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지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응, 와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데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뭔데요?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쪽 현장 공사가 잠정 중단됐대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그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거. 당신은 떠나야 하고 저는 여기 남아야 한다는 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민지 씨한테 화 안 나요? 이렇게 와서 민지 씨 인생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가니까. 화? 왜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도 이렇게 지낸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민지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지 마요. 저랑 계속 함께해요.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와요. 그런 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제게도. 그럼 마지막까지 잘 보내요. 네. 민지 씨.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평소보다 더 뜨겁고 더 애절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감촉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숨소리 하나하나를 새기려는 것처럼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별의 날이었습니다. 10시쯤 1층 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짐을 다 쌌는지 방 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다 챙겼어요? 네, 다 챙겼어요. 잘 가요. 민지 씨도 건강하세요. 연락해요. 가끔씩. 네, 꼭 그럴게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저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행복하게 사세요. 민지 씨도요. 그가 차에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지켜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차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1층을 지날 때 그의 방 문을 봤습니다. 이제 그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3층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막상 헤어지니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와 함께 마셨던 그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에게서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요. 서울 올라와서 일이 좀 바빠서. 그렇구나. 몸 조심해요. 네, 민지 씨도요. 건강하세요. 응. 짧은 통화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다시 오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리를 해야 하는 날인데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정확했는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에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건네주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선명한 2줄. 임신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조심했는데. 아니, 어쩌면 조심하지 않았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서로를 탐했던 그 밤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제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하나? 낳아야 하나? 지워야 하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아니면 지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33살.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남자. 결혼도 안 한 남자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 때문에. 그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차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생겼으니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목포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지워야 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변 시선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들었습니다. 낳고 싶다. 남편과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 이 아이를 지우는 건 제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41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낳기로, 혼자서 키우기로. 일주일 후 친구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임신? 너 누구랑? 남편 돌아가신 지 4년 됐잖아. 응. 길게 이야기하면 복잡해. 세입자랑 잠깐 그런 사이였어. 헐. 그래서 상대는 알아? 모르고 말 안 할 거야. 미쳤어? 혼자서 어떻게 키워? 할 수 있어. 해야 돼. 왜 말 안 해? 아빠한테 알릴 권리가 있잖아.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33살이야. 아직 젊고 결혼도 안 했어. 제 인생 살아야지. 저 때문에 묶이면 안 돼. 너 진짜 고집 세다. 미안해, 지영아. 뭐가 미안해. 그래, 결정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지영이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 친구 몇 명에게 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놀랐지만 다행히 욕하거나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기간을 버텼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져서 밥 짓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옷이 맞지 않아 인부복을 샀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 손가락 5개가 보이는 모습,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가 커질수록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태동을 느낀 날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사랑 많이 줄게. 그 사이 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당신도요. 짧은 문자들이었습니다. 매번 답장을 보낼 때마다 사실은 임신했어요 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만 보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1월, 2월. 배가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도와줬습니다. 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도 데려다 줬습니다. 2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지금 갈게. 가만히 있어. 30분 후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알까? 모를 것입니다. 영원히. 힘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악을 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생명.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얼굴. 코와 입이 그와 조금 닮아 보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빠한테 말 안 해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혼자 낳아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정말 잘 키울게. 사랑 많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이름은 준서, 준혁의 준자를 넣어서 지었습니다. 그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영원히 준서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준서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보자. 우와,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집이야. 여기가 엄마, 여기가 나.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준서. 엄마가 제일 예뻐. 준서가 제일 착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4살이라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가 든든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은 어제 먹었잖아. 오늘은 엄마가 짜장면 시켜줄게. 와, 좋아. 배달 음식을 시켜 함께 먹었습니다. 준서가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 주변에 짜장 소스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서 잘 먹네. 맛있어? 응, 맛있어. 저녁을 먹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욕조에서 물장난을 치는 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 그래, 엄마도 들어갈게. 함께 물장난을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욕실 가득 퍼졌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엄마, 나 이 이야기 좋아해. 응, 엄마도 알아. 우리 준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지. 책을 다 읽고 불을 껐습니다. 준서가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사랑해. 엄마도 준서 제일 사랑해.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갑자기 준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어렸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그럼 별이 됐어? 응, 그래. 아빠는 별이 돼서 우리 준서 지켜보고 계셔. 그럼 나 아빠 볼 수 없어? 지금은 볼 수 없어. 하지만 준서가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엄마, 그럼 나 자도 돼? 그래, 자자. 잘 자, 우리 준서. 잘 자, 엄마.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준서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와 점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 모두 그를 닮았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그때 그 사람한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함께 키우고 있을까? 혹시 가족이 됐을까? 혹시 지금 옆에 그가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던 책임을 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준서 덕분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빈 침대를 보며 울지 않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자니까. 다음날 토요일 준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산책로였습니다. 목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엄마, 저기 바다다.
그래, 바다야. 예쁘지? 응, 나 바다 좋아. 준서가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날처럼, 4년 전 그와 함께 걸었던 그날처럼, 그때는 둘이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준서가 있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 그래, 갈게.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랑 준서는 항상 같이야. 좋아. 준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준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4년 전 그날 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제 인생의 선물이니까, 어쩌면 그와의 만남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1층을 지나칠 때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방, 101호, 지금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준서가 있으니까, 그와의 흔적이 바로 여기 제 옆에 있으니까. 엄마,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준서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간식 먹어도 돼? 그래, 먹어. 준서가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목포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씩씩하고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서가 제 곁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박 보고 있어. 나도 볼래. 준서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석양을 봤습니다. 예쁘다, 엄마. 그래, 예쁘지? 응, 우리 내일도 산책 갈래? 그래, 가자. 내일도 함께 가자.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준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